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호한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 고무줄 지원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액이 크지 않고 해임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용어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가 28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서 연휴 뒤에 폭발적인 증가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지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66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이동선을 따라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우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민의 37.2%인 1,911만 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고 추석 이후엔 잔여 백신을 활용해 2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SNS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예약해서 접종일을 좀 당겨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선구매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168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는 1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나는 왜 받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죠. 그러자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88%라는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항의가 있다고 지급 기준을 상향하면 앞으로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틀 동안 이 권익위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5,864건이나 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의 제기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합니다.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더 나아가 소득 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상향해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걸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다시 9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리는 데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90%를 넘는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며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며 쾌조의 순항을 이어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골목시장 침해와 독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틀 새 무려 19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더욱 급등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이틀 새 증발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18조 8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당이 플랫폼 업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송영길 대표가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기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의 보험과 펀드 비교 추천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될 수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포지션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게도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이 본격 시행되는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 허가를 받으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빅테크 업계는 2주 안에 관련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 커진 불확실성 탓에 빅테크 기업 주가에는 당분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2017년 12월 업무 추진비 327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강 전 이사는 자신의 해임 건의안을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세 가지가 지금 다 걸립니다. 지금 법조례 만들기. 1심은 강 전 이사의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액이 다른 이사들에 비해 크지도 않고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최종 승소한 강 전 이사는 임기가 끝나 복직은 어렵지만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공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에 나서고 이낙연 후보는 호남 공략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어 오늘도 대선 경선 후보들 대상으로 한 국민 면접을 진행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우리 사회 의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 발표를 합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인단 64만 명이 참여하는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이틀째 전북에서 호남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사퇴 선언 하루 만에 의원회관 방까지 비웠지만 당 지도부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박용진 후보도 나란히 전북을 찾고 추미애 후보는 교육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국민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 둘째 날인 오늘은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후보 순으로 면접에 나섭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22분 동안 국민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고 유튜브 채널 댓글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교육계 현장을 방문하고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광주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 최재형 후보는 강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람들이 한 50% 정도가 윤 후보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너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못 당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아마 내일쯤 되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경기도의 차배석을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아마 토론 시작되기 전에 아마 골든크로스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요. 이제 채 6개월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의 경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학교수,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진행을 하면서 여론조사 바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고 뭐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골든크로스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인데 벌써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게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의 독주가 끝나고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가 시작됐다는 지점이에요, 저게. 그리고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간혹 이기게 나왔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건 처음이죠. 근데 저걸 어떻게 볼 거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3월 달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3, 4, 5, 6, 7, 8 7개월 정도 독주했잖아요. 예. 그게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취지고 저게 국민들의 민심 지짐을 정확히 해봐야 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유지된 게 그나마 윤석열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수단이었는데 홍준표 등장, 홍준표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윤석열 후보의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홍으로 대거 이동한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지점 오히려 저희가 플랜 B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최재형 후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최재형 후보는 하는 거 보니까 아닌 뭐 좀 더 신뢰도가 안 가니까 예. 홍 후보로 저는 몰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 지점이 홍준표로도 정권 교체 가능하다는 게 만약에 확인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됐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예. 그동안 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놓고 여권 지지자들을 일부러 좀 상대하기 쉬운 야권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할지 안 할지 갈등이 했었고요. 반면 홍 의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확장성이 그만큼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번 조사도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 의원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20대 지지율도 윤 후보보다 2배 넘게 또 홍 후보가 맞습니다.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역선택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렇죠. 역선택만으로 어렵지만 역선택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대통령 국정 긍정 지지층 같은 경우는 거의 3-4배 정도가 많아요. 홍준표 의원이요. 이제 말씀드린 대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가 과거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한 50대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상승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진보 대통령 국정 긍정 지지층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면 더 많은 본인의 어떤 상승 기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한테요. 제가 볼 때 이건 지금 단기적인 좀 제가 볼 때는 선거 전술의 효과라고 보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 전술을 잘못 채택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를 잘못할게요? 선거 전술을요. 아, 전술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여당 후보와 각을 세웠어야 되는 거고 예. 본인의 자질과 역량,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홍준표 의원을 공격하니까 그냥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시야에 확 들어와 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고 홍준표 의원은 그와 정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아주 취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 30대 진보, 중도층을 공격해내고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정통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표를 모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선거 전술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패배한 거다. 하지만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많은 출렁거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건 너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그래도 오차 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아마 캠프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죠. 이 여론조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귀에 더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도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좀 날을 세웠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검 범죄 정보 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청은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총장한테 법적 책임이 있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후보는 자격이 없는. 그래,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죠. 법적 책임은 다른 절차가 있잖아요. 자, 가정법이지만 양해 없이 했겠느냐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점차 확산되면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플랜 B가 혹시 홍준표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좋지는 않죠.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저런 말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야당도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주장을 보면 예. 검찰과 야당이 여당 인사를 공격했다. 예. 서로 공모해서 이런 취지가 깔려 있어요. 예.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위해서 여당이 해온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했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정치정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치정을 또다시 여당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적합하지 않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저것이 야당에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프레임은 막아야 되는 게 후보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돼야 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팀 얘기 계속하는데 지금 원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팀을 넘어서죠. 이것은 예. 정당적 기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야 간의 지지율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일종의 당내 경선의 범위를 조금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향후에는 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요. 야권 대선 주자가 홍준표라면 내가 홍준표 대항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항마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씨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대항마가 바뀌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의 대항마를 이재명 후보로 보았다면 홍준표가 대항마가 될 경우에 홍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정세균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 원인 지대개혁이다 일찍이 말씀드렸는데 이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소리를 전혀 하실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 네. 작년 총선에서 양산으로 와서 한판 승부를 하는 듯 했는데 비겁하게 대구로 도망갔는데요. 그 홍준표 후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후보가 감히 저 김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야권 대항마를 윤석열 후보로 보고 이 윤석열 후보 비판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약간 홍준표 후보로 옮겨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거론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죠. 견제구도 많이 날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지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책과 관련해서 뭐 수술실 CCTV 이슈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하고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방향도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실제로 이거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기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 처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깃발을 들었는데 사실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부정식품 이야기랄지, 뭐 그리고 공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불거지는 그런 고발 사주 의혹들, 공정과 상식의 어떤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국민들이 누구를 시선을 향하게 되었느냐, 저는 그게 야권에서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역선택이다,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폄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SBS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응답이 5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민주당이 재창출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그러니까 12.5% 정권 교체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별 후보들은 다르겠지만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소위 야권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정권 심판을 바라고 있는 표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양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최대 지금 약점은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강화되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 같은 경우가 지금과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5%까지도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벌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민주당에게는 두려운, 그러니까 후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민심이 두려운 거죠.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갔을 때에는 저는 웬만한 후보라고 얘기한다면 정권 심판론 바람 타고 올라가가지고 소위 자질과 역량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야당이 승리할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튼튼한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정권이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권의 공은 어떻게 다시 계승하고 관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또 거기다가 코로나19라고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무슨 뭐 홍준표 의원의 부상도 아니고 정권 심판의 민심의 흐름이 다시 발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돼야 된다가 51.8%인데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거든요. 야권 후보들. 그만큼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후보들 가운데 이제 2명의 후보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직은 야권 지지자층이 결집을 안 한 거죠. 아시는 그 국민의힘은 경선 초기잖아요. 이렇게 초기 국면이니까 지금 아예 결집을 안 했다고. 제가 여론조사를 한 말씀 드리면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갔다. 뭐 유심히 봐야 될 지점이 홍준표 윤석열 간의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어떻게 지지도가 이동하는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뭐 10월 달 넘어가면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에게 승리할 후보가 누구냐로 쟁점이 이동하게 되면 한 번 더 국민의힘 내부도 출렁거릴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어제 압박 면접을 치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제 6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고 오늘 나머지 6명이 또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돼지발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성희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 예,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보십니까? 건너고 있는 중이죠. 다 건넜는데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수 진영에서 왜 지지가 안 오르는지 좀 억울하십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억울한데 정작 공약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세요. 작은 정부론인데 사실 정부라는 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고 작은 정부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본인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작고 그다음에 스피디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네, 면접관 3명 중에 1명이 진중권 전 동양대 예.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뭐 동시 접종자 수가 유튜브에서만 5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국민적 관심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왜 후보들 발표했는데 후보들 하는 말이 무슨 학예회 같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공한 거예요. 국민 압박 면접. 그 특히 두 분이 주도했는데 젊은 김준일 씨하고 저 진중권 전 교수가 했는데 둘 다 누구의 편들하면 뭐 홍준표 후보는 골수 좌파들 아닙니까? 둘 다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다른 성향,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나와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분들을 질문했으니까 유튜브 접속 한때 5만 8천까지 갔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에 우리 기억합니다만 김경률 회계사를 왜 국민 면접관을 했다가 당내 반발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분이 결국은 조국 흑서도 쓰고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런 분들 목소리를 듣고자 했는데 안 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왜 저런 사람을 갖다가 면접관 안 치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전반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 불러다가 궁금해했던 거 확실하게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고 함으로써 후보들의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면접도 그렇고요. 나는 국대다에서 대변인 뽑을 때도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면접이 끝나고 나서요. 일부 후보들이 면접관을 향해서 좀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리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면접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그 골수 좌파인데 베개 꼬였더라고. 그래서 질문도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미소를 띠게 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골수좌파, 아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골수좌파가 많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엄청 흥행했잖아요. 5만 명이 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진보 인사가 검증을 했으니까 또 알리바이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보수끼리 한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토론회 안 한다고 국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 한 방에 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회는 아니죠. 뭐 저건 토론회 면접이라고 아닙니다만 봐야 되겠죠. 계속 예를 들면 토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압박 면접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나 효과를 봤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니, 선수가 심판 탓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심판도요. 관중이 보고 있으면 판단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와서 진짜 쫀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시겠다는 분이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되면은 보수층만 보수층 국민만 모시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예. 저는 빨리 국민의힘은 이제 토론회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핵심은 토론이에요. 토론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국민이든 검증도 예를 들면 변별력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진검승부는 압박 이 면접이 이거 제가 압박 면접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알리바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후보들끼리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지,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때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괜히 이런 거 가지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쫀쫀하게 문제제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앞서 뭐 비전 발표회도 그렇고 이번 면접도 그렇고 대체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은 언제 진행되는 맞습니다. 거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토론이 이제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12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토론이 힘들고 예. 이번에 압박 면접하고 정책 심층 검증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한 22분에 30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후보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였고 질문도 사실은 질문을 국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예. 그런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토론회 방식이 좀 아쉬웠다 하더라도 동시 접속자 5만 명을 넘기는 이런 흥행 성공을 의도한 행사입니다. 토론회 8번으로 추려진 이후부터는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께 다시 어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충청 경선에서 참패한 이후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잘못된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그런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겁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불안함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매우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요. 자,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발언 듣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성으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충청권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 네거티브가 결코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작용만 일으켰다. 그래서 잠행도 하고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전략을 수정했는데 예. 사실상 의원직을 던지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에서 본인이 주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했어야지. 사실 물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99%대 1%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흠결을 얘기하더라도 사실 언론이 주목하는 건 그 1 아니겠습니까? 기자였고 본인도 이 상황을 알 텐데 왜 굳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캠프의 전략상 미스라고 판단받았던 네거티브를 또 이 후보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거론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낙연 후보가 이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정말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이 국면이 지금 관철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려서 이게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올바른 행보가 아니지 않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하루 만인 어제 바로 국회의원실에서 짐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지도부는 또 만류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직 사퇴가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할 텐데 지도부가 만약에 처리를 안 한다면 좀 뭐 어떻게 액션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을 빼신 거예요. 사실 처리 절차는 이제 본회의에서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예. 상정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윤희숙 의원도 다 같은 의원회관에서 상황입니다. 다 짐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의 이번 그 의원직 사퇴 배수진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이 네거티브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선 적합도 면에서 이낙연 지사가 적합도를 따지는 사실 선거인단에 대한 65만 명, 이제 8일부터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65만 명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진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낙연 지사가 이번에 보니까 감성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낙연 지사 이번 이 의원직 사퇴 수는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요.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지금 사퇴는 쇼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야당 의원 윤희숙 의원을 공격을 했었는데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동의하겠습니까? 본인이 저렇게 원하는데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진정성, 진짜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마당에 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낙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알다시피 지금 호남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제가 들으니까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 2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레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와는 별개로, 그건 국민선거인단이고 가장 큰 20만 명을 겨냥해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저를 던집니다. 모든 걸 걸고 저는 이번에 승부를 합니다라고 호남인들에게 호소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도 호남 민심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후보인데라고 하는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추석이 연휴가 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될 사람 이재명 후보 같은데 충청도에서 된 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흔들리고 있다. 저 지점을 이낙연 후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까지는 저는 뭐 모르는데, 적어도 던졌다는 승부수는 타이밍은 좀 사실은 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낙연 후보로서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던지면서 또 주목을 받는 게, 이재명 지사는 그럼 언제까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거냐, 이렇게 지사 찬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이낙연 지사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사 좀 영향을 그 주장에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있죠. 본인이 이제 국민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경기도지사직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적어도 공기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10월 달에 지금 여론조사대로 돼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는 12월 9일이 법적인 마지막 기한입니다만 그 전에 지사직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가 없으면 딱 한 달 후네요. 오늘이 10일이니까요. 그렇죠.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10월부터 12월 9일 사이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전까지는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만둘 거라 생각이 들지 않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후보 이낙연 후보의 이 카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이 카드를 쓰고 나면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 카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릴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뭐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 우리가 표를 줘야 돼? 이 간격이 너무 멀리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의 희망은 호남 유권자층이 소위 대세론,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이냐, 또 아니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소위 균형추를 맞추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저는 그러기에는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사퇴 카드는 너무 강해요. 그렇군요.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호남 유권자층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겠습니다만 저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반전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만약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대선 날 보궐선거는 또 종로에서 치러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로라는 지역구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가 소식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제보 신청 접수 안 돼 있습니까? 오전까지 확인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상하고 수상한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입니다. 제보자는 권익위로 가지 않고 급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검으로 간 건 아닐까요?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검이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회에 이제 제보가 되면은 국회의원이 그냥 공익신고자입니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제보자가 낱낱이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자, 이틀 전이죠.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확정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대검의 발표가 사실 김웅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로 갔대거든요. 좀 적절성 논란 계속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막아버린 꼴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백한 허위인지 아니면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따져볼 수 있는 기한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또 기자회견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다. 물론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말씀처럼 권익위원회가 전국적인 판단권이 있지만 전속적인 판단권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고된 조사기관에서 공익신고에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은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권익위가 갖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비밀보호의무에 위반해서 보도를 했다. 그럼 그 보도에 대해서 경위 파악은 권익위가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의 말씀은 다르지만 어쨌든 감찰부에 제보된 것을 감찰부에서 저렇게 공익제보자 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감찰부라는 곳에서 또 검찰이라는 곳에서 저거를 수리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령 위반의 그 관할을 보면 과연 검찰에 관할권 있는 그런 제보인지 공수처에 관할권 있거나 경찰에 관할권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사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검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사의 직권남용이면 사실은 그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공수처가 해야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은 또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검찰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출석해 이 대검의 공익신고자 판단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찰이 무슨 국민권익위도 아닌데 월권을 해서 이게 공익신고자 신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죠.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라는 제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 사실로 가지고 빨리 밝혀야죠. 적어도 5개 이상의 제목에 해당할 여지가 가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지가 있고 간단한. 자, 장관님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공작의 냄새가 풍긴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검이 왜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검에서는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이제 바로 조치해 주면 된다는 거네요?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권익위에 확인을 받아서 추후에 권익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요체죠. 맞습니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네, 야당은 대검 발표에 대해 월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최종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 이렇게 또 대검 발표 사실상 이의를 제동을 걸면서 제기를 했는데 이 월권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게 권익위에만 전속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권익위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관계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익신고 자체는 수사기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 부적절하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검에 일단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제보자가 대검의 본인의 어떤 보호를 요구한 것 그리고 이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 키맨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김웅 의원이 사실 언론에 이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전달받아서 누구에게 넘겼는지 그리고 당과 김웅 의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이 소위 말하는 제보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 신분이 사실상 언론에 다 노출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신고 여부를 너무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보호의 필요성은 비교적 긴급하다라고 판단 내렸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검이 아마 공익신고자 그 지위를 부여해서 그 신변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전현희 위원장 어제 국회에서요.
권한 남용의 경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권한 남용입니다.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다가 또 이제 판결문 유출, 이건 또 손 검사죠. 손준성 검사 판결문 유출이라면은 공익신고에 또 해당한다. 다 맞는 말인데 일정 부분 말에 이제 뉘앙스가 이제 해당이 안 됐다가 이제 해당되는 쪽으로 가니까 또 논란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남용이라는 건 직권남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형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법령이 한 200개 됩니다. 그중에 형법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개인정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간과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익신고가 원래 권익위원회 되면 관할기관을 이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할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찰부에다가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찰부에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검찰이라고 크게 보면 검찰에 과연 저렇게 5가지 법령에 대해서 관할이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거죠. 선거법 위반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습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법령 중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개인정보법 위반 이거 경찰 내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 이거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관할이 없는 것을 거기다 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관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공익신고자 지정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검 이번 판단은 상당히 빨랐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 예비 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입니다. 네, 당시에는 68일이 걸렸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야당이 벼락치기 공익신고자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측의 기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사실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수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60일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법령에 60일이라는 규정이 나오는 것은 이 수사를 해서 이첩하는 그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지하는 데 60일이란 규정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만 양진호 회장이라고 굉장히 뭐 불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갑질을 했다라는 그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취득하는 데는 한 5, 6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김태우 수사관, 뭐 청와대 어떤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맞습니다. 이제 공론화했을 때 한 40여일 정도가 걸렸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안별로 판단을 받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대체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빨라도 너무 빠르고 제보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공익신고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김홍 의원이 기자회견은 하는 도중에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이 됐다 이런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문구 자체가 좀 이상해요.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익위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공익신고자로 필요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구가 되는데 요건을 충족했단 말은 사실 비법률적인 말이고요. 그것은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자회견 직전에 그 기자분들께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할 때 그런 거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검의 감찰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감찰부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필요한 조사 끝에 이것이 수사로 전환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검찰에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전적으로 막아버린 그 문자를 통한 어떤 요건 지정의 통보는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례가 처음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지금 있잖아요. 이게 관계 규정에 네.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이첩을 해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그렇다면 사실상 언론에 제보한 내용 이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 단순히 언론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법에 근거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특혜를 갖는 이권과 관련한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법원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던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은 신분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부정한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를 한 이후에 사실 그 공익신고자 신분 뒤에 숨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취재 경위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 제보자가 취재에 어떤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사실, 비위 사실의 의혹을 갖고 있는 기자가 이 상대방을 물색해서 취재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위들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거를 앞두고 폭로 행위가 공익신고자가 된다면은 예전에 병풍 사건의 주인공인 그 김대업 씨 같은 경우도 공익신고자 요건 충분히 충족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야당의 지적이 맞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전현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만 그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법을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거 국면에 사실 제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다수는 선거 관련된 얘기고, 야당과 그 검찰이 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실은 판결문이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거 갖고 판단의 문제가 있고, 이미 대검감찰부는 해당 손모 검사의 컴퓨터를 갖다가 다 봤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증거가 없고 판단만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게시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을 핑계로 해서 기타 선거법이나 다른 것들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그러다 보면 공익신고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찰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젯밤 한 언론에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 이번 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힌 인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제보자로 지목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향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보자나 공익신고자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맞는지 지금 말할 수 없다. 예. 또 다른 때는 나는 아니다. 네. 이렇게 답변이 좀 애매하면서 대체 정체가 누구냐, 이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상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인터뷰와 본인의 뭐 SNS 게시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보자라는 사람의 어떤 그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착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또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질은 이 청부 고발이 있었는지,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회창 후보의 아들 뭐 병적 기록표가 위변조됐다, 그리고 뭐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일정 문서가 파기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대선판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년 10개월 실형을 김대업 씨가 받았는데, 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 공작과 언론의 유착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대 총격을 받은 뒤에 불태워진 사건 기억하시죠?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인권위도 당시 해경의 기자회견은 인권 침해로 판단했는데 해경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살던 집.
딸은 아직도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오래 있다 올 것 같아라고 말해. 아빠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씨의 사망 이후 해경은 2차례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이후 유가족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글 씨가 찍혔습니다. 아내와 고3 아들은 험한 댓글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기서 사느냐, 뭐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실종 직전까지 가족들과 진로를 고민하던 이 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류를 거슬러 북한까지 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가족들은 월북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교 2학년이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진상조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써 있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제가 2월 달에 님 청와대 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만남을 요청하고 싶다. 끝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해신도 없었고 깡그리 없는 사건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권위는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월북했다고 한 해경의 기자회견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고 유가족은 해경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7일 짧은 답변서를 통해 유가족이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집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또 사죄한 고노다마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수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없애거나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대부분 위안부로, 강제 연행은 징용 또는 강제적인 동원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이들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고노 담화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말로는 계승한다고 했지만 政府は総理も私もですね繰り返し述べておりますように河野談は継承する立場見直す考えはないここは全く変わってません。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담화를 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3명 가운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은 고노다로 개혁상만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우로 꼽히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담화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기시다 전 외무상도 역사 문제에서는 한국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시리아 어린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리아 아이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원생들이 정성껏 그린 작품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원생들은 시리아 친구들의 엄마가 히잡을 쓴 모습을 자주 접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아이들이 안타까워하자 선생님이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에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문구도 적어 넣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발벗고 나서서 학용품과 겨울옷, 인형, 신발 등을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작품과 기부 물품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전국 흐린 가운데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면 차차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의 제주에는 30에서 80mm,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 중부와 전북 북부에는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는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쯤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가운데 여전히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8도, 대구와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